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2030년 한국 제조업이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머니의 싱가포르 이동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홍콩에서 자금 유출이 본격화된 것은 올해 5월에서 6월부터였습니다. 미국의 47억 달러 요구로 난항을 겪던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한 자릿수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각 계열사 최고 경영진과 함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미래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에 근접했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경제 뉴스와 기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한 발 빠르게 경제 기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기사는 일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년 신년 기획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면 기사부터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 일면을 보시면요. 신년 기획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에 한국의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 총 분석하는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팁을 전해줄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헤드라인은요. 한국 산업 피크 쇼크가 온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2030년 한국 제조업이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대변혁이 또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헤드라인에서 확인이 되다시피 피크 쇼크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피크 쇼크는 사실 한국 산업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유 수요 있죠. 그러니까 원유, 국제 원유의 수요가 앞으로 10년 내에 급감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계속 해왔는데요.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원유 수요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게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철강이거든요. 원유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전기차가 이제 2024년 정도 되면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똑같아져서 네. 전기차를 이제 일반적으로 다 살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원유가 이제 쓰이는 곳이 가장 큰 곳이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제 대체가 돼서 원유의 어떤 수요가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자동차 산업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이 위축이 되면 철강 산업이 당연히 위축이 되겠죠. 이렇게 기존의 그 글로벌한 가장 그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원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이 산업들이 위축이 돼버리면 그만큼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크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글로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5대 기업들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나 신사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 대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되는 그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페북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보다 더 순응하고 리더, 그러니까 앞장서는 그런 기업으로서만 앞으로 이때 피크 쇼크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피크 쇼크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한국에 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소와 함께 이렇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4차 산업혁명에 얼만큼 이렇게 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나를 서로 비교하면서 한국,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이 5개 국가의 그 제조업 경쟁력 지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 제조업 경쟁력의 지수로 봤을 때 중국에게는 굉장히 많이 뒤지고요. 일본한테도 뒤지고 있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제조업 경쟁력 지수가 0.31로 나오는데 이 수치는 10년 전 1990
2019년대 말 수치인 0.28에 네. 근접해 있다. 즉 우리가 10년 후면은 10년 전에 제조업 경쟁력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가장 큰 초점은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얼만큼 우리가 발빠르게 앞으로도 대응할 것인가가 이 피크, 쇼크에 대응하는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지금의 어떤 현재 상황으로는 도리어 제자리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면의 기사 먼저 살펴봤습니다. 한국산업 피크 쇼크가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에 더 자세한 기사가 또 실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홍콩머니 엑소더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10일 넉 달 새 홍콩 예금 5조 옮겨와 싱가포르 콘도 빌딩 동날판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홍콩머니의 싱가포르 이동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홍콩에서 자금 유출이 본격화된 것은 올해 6월부터였습니다. 홍콩 시위 이후로 아시아 금융 허브, 이 홍콩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등 해외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기업 공개까지 침체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신조어로 이제 핵시트라는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셨듯이 5월, 6월 경부터 이제 홍콩의 자금이 싱가포르 등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이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5, 6월에 어떠한 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되돌아보면 5월 달부터 이 중국이 이 피의자 송환법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6월에 아주 정점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5월, 6월부터 홍콩의 자금이 어디로 온가 이제 이탈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와 홍콩이 이 동남아시아, 특히 아시아의 금융시장의 허브 아니겠습니까? 네.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두 도시국가였는데 홍콩의 자금이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탈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기록에 따르면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전후에서 약 한 4개월 동안 자그마치 4조 6,880억 원의 자금이 유출되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특히나 11월 달에 아주 급물살을 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1월이면 홍콩 시위에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 홍콩의 정정 불안이 바로 홍콩 자금의 이탈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고 이제 이 기사는 보고 있고요. 단순히 투자금만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어떤 경제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그 속에는 예금만이 아니라 부동산, 보험 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자금, 여러 형태의 자금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홍콩에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이 싱가포르로 가서 어디에 가장 많이 유입이 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기사에도 확인이 되고 있다시피 싱가포르의 콘도와 빌딩이 동날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유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콩 정정이 불안한 것이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완전한 반환이 아니라 50년의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2047년까지 이 홍콩에 굉장히 자유권을 줬습니다. 근데 2047년 앞으로 2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2047년이면 중국에 완전히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홍콩의 이 주민들은 24년 후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지금 큰 데다가 이 시위까지 겹치니까 완전히 엑소더스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를 들여다보면 상위 100개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 이 콘도미니엄 등 고급 아파트에 90%나 그 홍콩 자금이 지금 유입돼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 그리고 대형 빌딩 이런 투자, 그러니까 완전히 부동산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도 14억 불이나 지금 14억 달러나 유입돼 있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즉 홍콩 주민의 어떤 이탈 수요에 덧붙여서
부동산 그런 투자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런 그 자금이 일단 이탈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홍콩머니 엑소더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8면에 위치한 외교안보 기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방위 분담금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네, 트럼프 50억 불 무리수, 미국에서도 비난 일자, 무기 판매 확대로 절충입니다.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미국의 47억 달러 요구로 난항을 겪던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한국 분담금 한 자릿수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이 10% 이하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협상이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매일경제신문 단독 기사고요. 네. 다른 신문들과 좀 비교했을 때 포인트는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라고 네.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사실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미국 내에서도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미 5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개정이 되는데 2019년, 2018 원래 이미 작년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만 미국이 그러니까 1년 한시적으로만 그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로, 그러니까 2019년 내로 더 많은 걸 요구하겠다 하면서 50억 달러라는 무시무시한 그런 금액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협상을 해나가면서 절충안, 매일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밝힌 절충안은 8에서 9%, 즉 10% 이내가 지금 될 것이다. 이건 지금 한국 측이 1년 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한 자릿수로 무조건 관철시키겠다. 그런데 그 대신 무기 구입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서로 이렇게 그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협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기사는 보고 있고요. 이것으로서 우리 측에서 얻는 어떤 그런 이익은 가장 큰 건 기존 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기존 틀이라는 게 원래 SMA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협상의 틀은 주둔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 미군이 주둔해서 기지의 건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인데 50억 달러를 요구하다 보니까 사실 이 주둔 비용 갖고만 그게 안 되니까 미국은 하와이나 괌에서 오는 전략자산 비용까지 부담해라. 그러니까 이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틀을 유지했다라는 게 우리 쪽이 지금 얻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이익이고요. 대신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우리가 우리 방위를 위해서 미국 무기는 구입할 수 있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측 입장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 측에서 방위비 협상을 수용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굉장히 이게 예측됐던 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그 협상을 하면서 하나의 카드가 너희들 이것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카드가 있었는데 네. 미국 상원이 국방수권법이라고 해서 이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이 근거가 되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런데 미군을 지금의 현 상태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국방수권법을 지금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을 철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 되니까 미국도 사실은 이게 너무 무리하다라고 계속 트럼프 정부에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무리한 요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반미 감정이 네. 좀 더 높아졌어요. 이것이 미국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렬까지 갔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가닥을 잡아간다라는 기사 저희가 세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LG그룹의 내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7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제대로 빠르게 3년차 구광모 미래사업 선택과 집중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보면요. 이 구회장은 각 계열사 최고 경영진과 함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미래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을 중심으로 LG가 2020년 제도약을 위한 움직임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말에는 미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집중하면서 효율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LG그룹의 미래 산업의 육성 키워드, 그렇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것은 고객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광모 신임 LG그룹 회장 3년 차인데요. 네. 신년사에서 고객 가치라는 그런 단어를 30여 차례나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고 LG그룹이 혁신하는 모든 것들은 고객에게 답이 있는 것이다. 고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를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즉 미래 사업과 관련한 육성을 한다든지 또는 선택과 집중과 연구 개발 R&D 사업, R&D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미래 가치라는 그런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액션 플랜 어떤 그런 액션이 나왔느냐, 실천이 나왔느냐를 들여다보면 사실 LG그룹의 지금까지의 뭐랄까요, 기업에 대한 조직 문화는 빠른 변화는 아닙니다. LG그룹은 다른 네. 기업에 비해서 맞아요. 다져간다. 네. 하나씩 다져가고 또 인화를 굉장히 크게 모토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더딘 것 아니냐, 의사결정 과정이. 네. 대신 LG그룹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허쉬 가문과 구씨 가문이 함께한 그룹이기 때문에 인화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광모 회장의 그 메시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 결정도 빠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기존의 LG그룹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그 속도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LG전자 이 코너에서 제가 뭐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자동차의 전장, 부품과 관련해서 LG그룹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LG전자가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조명회사를 인수했다든지 또는 LG화학이 자동차 접착제 회사 미국 유니씨를 인수했다든지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확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뉴스가 나왔죠. LG U+ 같은 경우 CJ 헬로를 인수한 것, 그것도 역시 인수합병을 통해서 LG그룹의 미래의 선택과 집중을 지금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LG전자의 연료전지 사업도 청산. 굉장히 LG그룹의 어떤 이 속도에 비해서 청산 작업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헤드라인에서도 잘 확인이 되고 있네요. 앞으로는 이제 제대로 빠르게 가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안에서 LG 그룹주들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IT 업종 내에서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그래도 LG전자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쉽게도 지난 24일에는 주가가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71,900원에 마감이 됐고요. LG화학 아무래도 이제 이 화학업황 전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0.16% 하락 마감을 했고요. LG상사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LG디스플레이는 2%대로 밀리며 지난 24일 15,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LG그룹 내에서는 젊은 인재들, 즉 미래 사업가를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구광모 회장의 선택과 집중, 빠른 어떤 대처는 사실상 구광모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보인 것이라면 네. 인재 육성의 키워드는 LG의 전통적인 가치입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의 초점은.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변화는 있죠. 미래 사업가로 이제 발전시킬 것이다, 육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명을 선발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R&D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주저없이 R&D를 더 많이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핵심 소재 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보면 미래 산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속도감 있게
이렇게 미래 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LG그룹을 이끌어가고 있는 구광모호의 내년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고요. 22면에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주주친화 현대모비스 그룹 대장주 넘본다입니다. 네, 기사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에 근접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업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분야 핵심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주가와 시총 모두 올랐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것 역시 그 현대차 그룹이 네. 이미 계속 그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0년간 완전히 재편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그 메시지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연초의 주가를 보면 지금 이 현재 25만 7,500원, 24일 현재 시점입니다. 25만 7,5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 연초 주가가 18만 5천 원에 비하면 상승률이 40%나 됩니다. 동기간 내에 현대 자동차의 주가를 비교해 봤더니 7%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어떤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제목 그대로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또 엄청납니다.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15위였다가 지금 7위까지 올라갔는데요. 현대 자동차가 6위니까 거의 네. 근접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시가총액이라든지 주가가 상승하고 모비스의 어떤 그런 이 선도적인 움직임의 배경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배당을 확대하고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이 주주로 봤을 때는 지주사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130만 주를 사서 625억 원어치나 소각을 했습니다. 즉 주당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분기 배당까지 실시를 해서 기대감 앞으로의 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지금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종건 시사평론가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대모비스의 순위가 15위에서 7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상황입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투톱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네요. 다음 순위 확인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하위권이 중요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7위에 있는데 현대차가 바로 6위입니다. 얼마 격차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시총으로 따지면 지금 현대차가 시총 26조 원대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4조 원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두 종목은 모두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보다 현대모비스의 주가 분위기가 더 좋다라는 거는 기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지난 24일 0.41%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아차는 0.11% 밀렸고요. 현대모비스가 1% 가까이 밀리기는 했지만 지난 12월 18일에는 26만 8,5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뭐라고 보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과제는 시장 확대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이 매출을 올리는 것이 현대 기아차에만 몰려 있거든요. 자그마치 93%나 부품 공급에 그 현대 기아차에 동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현대 기아차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대 기아차의 완성차 물량이 감소했을 때 주가라든지 또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현대 기아가 아닌 비계열사
다른 곳으로의 시장을 얼만큼 확대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모비스도 미래차 육성에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 거죠. 전략 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카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올해의 그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청사진을 보일 때 가장 강조한 부분이 현대모비스고 현대모비스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기차라든지 혹은 계속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차 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북동 공급만이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곳에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선도를 현대차 그룹 내에서 모비스가 할 것으로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싶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뭐 시총 7위까지 올라서면서 이제 현대차와 시총 규모가 2조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핵심 전략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들이 또 뒷받침된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저희가 잘 지켜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기사들 모두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